우리 환자분들 말이 그래요. 갑자기 벼락을 맞는 이런 기분이 든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 치료하는 의사 문창 씨입니다. 근데 저는 암을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를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암을 치료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의사들이 암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카데미도 운영을 했고, 이 상담을 하는 코디네이터 양성도 했고, 이런 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임상통합의학 암학회라는 학회를 제가 2012년도부터 회장을 맡아가지고 쭉 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뭔가 암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히 우리 현대과학적인 방법에 도움을 주는 이런 보조적인 통합의학을 가지고서 치료를 오랫동안 해왔던 의사입니다. 암은 일단은 생기는 원인은 유전자 변이에요. 유전자가 돌연변이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후속 유전학이란 말을 쓰거든요. 지금 뭐냐면 돌연변이는 아닌데 유전자 이 발현 정도만 달라지는 걸 말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게 변이를 일으키게끔 만드는 원인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암의 원인을 말하죠.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음식,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공해라든지 이런 매연, 어떤 우리가 발암물질들이 있잖아요. 중금속도 있고, 우리 뭐 다이옥신, 뭐 많이 들어본 이름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유전자가 변이되도록 유도하는 물질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원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유전자 중에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노화되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유전자들이 활동을 못하게 돼버린 경우에 암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면역이 좋으면 암이 발생을 안 하는데, 우리 이제 면역이 약한 사람들, 이런 경우에 이제 암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은 어쨌든 후천성이라고 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요.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안에 있는 염기 서열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서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일이 볼 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돌연변이는 이렇게 잘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발생 숫자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환자는 많이 늘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 이유는 후천적인 요인들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후속 유전학이라 하는데, 이 변이를 일으키도록, 그러니까 DNA에 염기성이 변한 게 없어요. 단지 유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가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스위치는 후천적인 영향으로서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게, 스위치를 켜져서는 안 될 스위치가 켜져 버린다든지, 특히 그런 거예요. 성장하는 유전자들이 어렸을 때는 빨리 크잖아요. 필요했던 건데, 어른이 돼서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갑자기 켜져 버렸다. 그러면 세포가 막 커버리는 거고, 암세포가 노화되면 세포가 죽여야 하잖아요. 이런 또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시를 하고, 이제 노화된 것을 제거를 하고 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감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경우, 이거는 이제 후천적인 영향. 아까 말한 뭐 발암물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요즘에 암은 거의 한 90% 가까이가 일단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암은 유전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병이라면은 어떤 벌써 유전자의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은 그런 유전병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단지 어떤 부분이냐면 취약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는 어떤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잖아요. 이런 걸릴 수 있는 취약성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관리를 잘하면 안 걸릴 수 있는 건데,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걸릴 가능성이 많다. 특히 양 부모가 전부 다 암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면역에 있어서 우리가 음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암을 발병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한 80% 정도가 음식이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말이 그렇잖아요. 내가 먹는 게 나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암을 일으키는 물질도 음식 속에 섞여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음식이 어디로 들어와요? 장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장이 나빠지게 만드는 음식, 특히 요즘에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을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이 엉망이 됐을 때는 면역 기능이 깨져버려요. 우리 몸에서 면역은 1차적으로 오는 면역은 장에서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나라로 따지면 휴전선에 해당하는 곳이 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들이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면역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장에서 면역 기능 강화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포도당을 먹고 그런 거잖아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밀가루 음식 속에 보면 글루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유 속에 보면 카제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잘 소화를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에 트러블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또 암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먹는 습관에 따라서 과식을 하는 것도 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물 마시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어느 때 먹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먹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잠을 자야 하잖아. 잠을 자야 되는데 뭔가 음식이 또 들어왔어. 이럴 때는 어때요? 나는 자야 되는데 내 장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음식 습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괜히 어떤 집은 음식을 먹으면서 재밌게 먹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음식 먹는 할 때 막 혼내고 막 이런 경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장 나빠지잖아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랜 동안 쌓이면은 암이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가족력 중에서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후천적인 부분에 그 가족들이 먹는 생활 패턴이나 음식 패턴도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한 가족이 암에 걸리면 다른 가족도 잘 걸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환경이나 생활이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대학병원에서 말하는 영양은 균형된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서 말하는 영양 개념하고 우리가 통합의학적인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대학에서는 칼로리 개념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얻을 수 있는 칼로리,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영양소라는 것은 특히 이제 암하고 관련돼서는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암을 얻게 할 수 있는 어떤 성분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파이토케미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이제 고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고기를 먹어서 암을 새로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음으로써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된다고 봐요. 왜냐? 우리가 요즘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육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해 공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통틀어서 이제 고기라고 하고, 고기를 먹었을 때는 요즘에는 특히 고기를 사육을 하거나 소, 돼지, 닭 이런 거 다 사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선은 또 양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광어, 거의 대부분 양식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가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생제, 집단으로 사육을 하려면 항생제 써야 하잖아요. 거기다 빨리 키워야 하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성장 호르몬을 쓴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육식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사료도 좋은 풀들을 쓰는 게 아니고 GMO를 쓰는 경우가 옥수수나 이런 것을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육식 자체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철분이에요. 암세포는 철분을 되게 좋아해요. 암이 크기 위해서는 철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철분은 채식에는 없잖아요. 육식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오메가3나 이런 부분들도 육식에는 대부분 다 포화지방산이에요. 우리가 오메가3는 불포화지방산이잖아요. 생선에는 오메가3가 또 많이 있죠. 오메가3가 많이 있는데 반면에 그 오메가3 속에는 중금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은 같은 거. 그리고 오메가6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육식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암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하란 말을 하는데, 또 채식만 먹는 경우에는 우리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풀만 먹어갖고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채식에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서 암을 억제하는 힘이 있고 여기에도 충분한 영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콩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콤팩트하게 농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우리 식이섬유 있잖아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전혀 칼로리가 없다고 돼 있는데 요즘에 밝혀진 게 보면은 식이섬유 속에도 1칼로리가 있다는 거예요. 1칼로리가 있고, 식이섬유는 발효가 잘 돼서 단세지방산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또 이게 암을 억제하는 그런 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육식, 고기 종류를 암 환자들이 피하는 게 좋죠. 피하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에서 환자분들이 나는 고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 먹으라. 근데 많이 먹지는 말고 조금 먹고, 특히 이제 기준을 삼는다면 저는 생선 같은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생선을 먹는데, 생선도 30cm 이하의 생선을 먹는 것으로 권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고기가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단지 빨리 성장시키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일단은 우리 아침에는 콩이 있잖아요. 콩을 갈아가지고 그 콩물 그것만 마시고 나와요. 그 이제 점심 때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밥을 먹게 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항암 식단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 병원에서 먹는 것은 파이토케미칼 저는 이제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고기가 나와요. 그거는 우리 환자들이 아직 항암 식단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에 걸려서 저희 병원은 이제 대학병원 암을 치료하는 병원 옆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식사 조절에 대한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암 방사선 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육식을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적게 주지만 어쨌든 고기는 조금씩 주고 있고, 그리고 대신에 가능한 한 이게 파이토케미칼들을 많은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줘요. 그런 부분들 식사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콩을, 그러니까는 이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밀가루 수준으로 갈아버리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 이렇게 불리거나 삶지 않고 기계에다 바로 넣으면, 요즘에는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다 넣으면 한 30분 정도면은 완전히 우리가 밀가루 반죽되듯이 거의 덩어리가 입안에서 걸리지 않을 정도의, 그래서 먹기 아주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한테도 저희 병원에서 항상 줘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식이섬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주기 위해서 또 야채를 있잖아요. 동결 건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나노로 분해해요. 280나노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조그만한 컵에다 하나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식이섬유가 한 400에서 600g 정도의 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식이섬유를 그렇게 해서 줘요. 그럼 환자들 하루에 400에서 600g 채소 먹으라고 못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만들어주면 그게 하루 복용량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환자들이 먹기 편하고, 또 400에서 600g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지도 않으면서 하루에 필요한 양들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병원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암 진단을 받잖아요. 진단을 받으면 우리 환자분들이 마음이 다급해. 엄청 다급해지잖아요. 막 내일 당장에 수술을 하고 항암 방사선 하지 않으면 막 암이 막 번쩍번쩍 커버릴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냉정해야 돼. 왜냐하면 정확한 이 진단을 받을 때까지는 서두르면 안 돼요. 근데 서두르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났는데 암이 아닌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양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암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급한 병은 아니에요. 암이 급하지 않는 병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급한 병은 아니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빨리 응급실에 가서 급하게 조치해야 하잖아요. 뇌출혈이 됐어요. 급하잖아요. 근데 암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받을 때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두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할 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이럴 때는 조금 시간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하루 늦는다 해가지고 뭐 큰일 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특히 조직검사를 하면 암 덩어리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찔렀죠. 찌르고 나서 바늘을 뺐죠. 그러면 이 바늘에 암 조직이 묻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암 조직이 묻어 나와서 옆에 암세포가 주위 정상 조직에 묻어서 그럼 여기서 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멍을 내놨어요. 외국 논문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암이 빨리 커질 수 있다. 근데 우리 환자들도 그걸 느끼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고 난 후에는 외국의 논문에도 뭐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뭔가 치료를 빨리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우리가 요즘에 보면 환자들이 조직검사하고 나서 조직검사를 못 믿어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CT 찍는 거 조직검사 슬라이드 들고 와서 또 봐. 그러다 보면 막 몇 달이 흘러버리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다. 조직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게 착오가 생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능한 한, 그 논문에 보면은 가능한 한 한 달 이내에 뭔가 수술을 하든가 어떤 조치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서둘러야 되고, 또 하나는 암세포가 환자가 느끼기에도 빨리빨리 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내가 진단을 받고 다음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빨리 커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시간을 너무 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본인이 느낄 정도다 하는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야. 그래서 암은 아급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급성이라는 것은 아주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느긋한 것도 아니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서 여유를 갖고, 또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정확한 치료법을 찾는 거고, 이 치료가 잘못됐을 때는 내가 얻는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이 너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여유를 가져야 될 부분,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서둘러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죠. 1기에서 4기로 가는 데는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1기여가지고 아무 치료를 안 하는데도 뭐 몇 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1기인데 수술했어요? 했는데 몇 달 만에 재발을 하고 전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1기라든지 2기라든지 3기, 4기 이런 경우는 우리가 1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암이 그 자리에만 있는 걸 말해요. 2기 같으면 그 옆에 있는 림프절의 전이가 된 거. 3기 같으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림프절의 전이가 된 경우. 4기는 이제 먼 장기로 간 경우. 조직이나 장기로. 여기서 1기, 2기, 3기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1기, 2기, 3기가 엄청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성장 속도가 느려가지고 암의 속성이 다 달라요. 성장 속도가 아주 늦은 경우가 있고 아주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유전자를 보면 알아요. KI67이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게 성장 속도예요. 이런 부분들을 봐서 우리가 얼마만큼 빠르게 가겠다, 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암 환자들이 당신은 1기니까 4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립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1기든 2기든 3기든 수술해갖고 없애버리는데 우리가 당신은 4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기수라든지 이런데 얼마만큼 걸린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간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조기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기 발견이 조기검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즈로 따지면 1cm를 우리가 1cm에 발견하는 거예요. 1cm. 근데 요즘에는 뭐 0.5cm도 발견하고 그래요. 워낙 진단 방법들이 뭐 첨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이제 늦게 발견되는 경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는 거 많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사실 암에 대한 포비아가 있어요.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종합검진을 잘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늦게 발견, 증상이 나와가지고, 증상이 나와서 발견하면 일단은 3기에서 4기에 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대개 종합검진에서 발견이 되면 1기에서 2기에 발견이 되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의료보험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안에 발견하는 게 보통 이제 1기 내지 2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치유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자연치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둘로 나뉘어요. 나는 현대의학만 가지고 수술, 항암, 방사선만 가지고 암을 치료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수술하거나 항암, 방사선을 갖고 암은 낫지 않는다더라. 오히려 재발 전이만 잘 된다더라. 나는 자연치유를 할 거야. 암은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암은 내 몸 안에 있는 하나의 혹이잖아요. 혹이지만 암은 전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혹만 제거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암을 만든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은 요거 혹을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혹이 그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환경이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으로 암을 제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한 불을 끈다고 생각해야 돼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그 다음에 뭐예요? 평소 때 암에 안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안 걸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암세포가 3,000개에서 4,000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 3,000개에서 4,000개의 암세포를 날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누가 죽여요? 세포 자살시키는 유전자는 아니면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와서 죽이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와서 이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살려야 되겠죠. 면역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하듯이 암을 일으켜서 유전자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내 환경 요인들. 발암물질 접촉을 피해야 되겠죠. 음식 조심해야 되겠죠. 환경 개선해야 되겠죠. 스트레스. 이 부분들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4가지 요인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현대의학적인 치료, 그 다음에 면역치료,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 유전자 치료를 우리가 보통 이제 후성유전학적인 치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치유는 너무 현대의학적인 부분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제거를 해버려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암이라는 덩어리를 크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확 집어서 끄집어 내줄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적인 부분. 그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크레인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는 포크레인을 너무 터프하게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잔재들이 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연치유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치유는 어때요? 홈이나 곡괭이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현대의학적인 포크레인이고. 근데 홈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끄집어내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또 암은 가만히 있는가요? 저는 계속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만 가지고 좋아진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통계적으로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암은 단순한 혹이 아니고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같이 치료하는 게 정답이라고 봐요. 사실 물은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물도 영양소에 들어가요. 우리는 물은 영양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6대 영양소 속에 6번째 물이 들어가요. 근데 물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한 물이나 내 몸 안에서 사용한 물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화장실에 변기 못 내리죠. 그래서 냄새 못 나거든요. 주방에서 음식 나서 그릇 설거지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어때요? 막 싱크대 위에 막 설거지 안 하면 그래 쌓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막 파리도 날릴 수 있고. 그럼 내 집안의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병도 발생할 수 있겠죠. 내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특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런 산화물들을 밖으로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돌연변이가 안 생겨요. 변이가 유전자. 암이라고 해서 유전자 변이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산화물들이 그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산화물들이 빨리빨리 배출을 하려면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보통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라고 권하는데 암 환자들이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물만 잘 마셔도 우리가 세포를 갖다가 청소를 잘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있고, 또 하나 그럼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을 그냥 우리가 정수기 물을 먹을 건가? 정수기 물 속에는 미네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수나 이런 미네랄 워터 이런 경우에는 물 속에 미네랄이 있어요. 내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물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데 세포에 물이 가야 돼요. 세포까지. 그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혈관에까지 가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세포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물을 마시면 세포에는 안 가요. 왜냐하면 세포에는 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물이 들어갈 때는 미네랄이 있어야 미네랄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물을 마실 때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 같은 것을 먹는 게 낫고, 아니면은 약수, 물만 잘 마셔도 정말 암을 치료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 평소 때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물 습관이 좋은 분들은 암에 잘 안 걸려요. 장이 사람이 막 태어나잖아요. 막 태어나면 엄마의 산도를 지나면서 그 미생물이
몸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평생 동안 장 안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단순히 장 안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아니고 평생 동안 나를 지켜줄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 게 바로 그런 미생물이고, 그게 장이란 말이에요. 장은 우리 몸에서 면역을 만드는 곳이 장이에요. 면역 세포들을 골수에서 만들어요. 골수에서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이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은 휴전선이에요. 전선이거든요.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적은 장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게 이 장에 모여있는 면역 세포들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장이 안 좋다. 장이 안 좋으면 면역 세포들이 전부 장으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위에 우리 면역 세포들이 없죠. 그런데 암은 어느 한 구석에서 정상 세포에서 암 세포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면역 세포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없애야 될 텐데 면역 세포들이 전부 장에 가 있어요. 장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암은 무럭무럭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하고 암하고 관계는 아주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주면 암에 잘 안 걸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장을 그러면 어떤 경우가 우리가 장을,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에 나는 장이 안 좋다고, 그 환자분들 그게 잘 몰라요. 우리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물어봐요. 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장은 좋아요. 그러면은 방구 자주 끼세요? 근데 속이 좀 더부룩해요? 더부룩하대. 그 다음에 음식 먹고 나면 소화는 얼마 만에 돼요? 그럼 한 1시간 있으면 소화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소한 거잖아요. 장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은 안 좋냐? 그러면 내가 설사하고 복통이 있고 막 변비가 심하고 이럴 경우에 우리 환자들은 장이 안 좋았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미 진행해버린 거고, 속이 더부룩한 정도, 소화가 좀 늦는 정도, 그 다음에 트림 같은 게 잘 나오는 경우라든지 방구가 잘 나오는 거라든지 또 방구를 끼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거 다 장이 안 좋은 거예요. 암 환자가 됐다 그러면은 장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장을 개선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상만 있어도 장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장하고 우리하고 암하고는 면역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안에서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특히 우리가 장 안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가스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훨씬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 기능이 어느 정도 좋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방구를 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구를 끼는데 보면은 냄새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세균들이 그런 독한 냄새가 나는 방구를, 가스를 참 많이 만들죠. 우리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암을 굶겨 죽이다 해가지고.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암을 굶어 죽일 것 같아요? 절대 암은 굶어 죽지 않아요. 말이 그래요. 암은 내 몸보다 30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암이 죽는다는 거예요. 암은 지가 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거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암은 굶겨 죽이다 이런 방법들이 나오냐 이거죠. 그거는 약간의 극단적이지만 그만큼 암에 영양분을 안 주겠다 그 뜻이에요. 안 주겠다.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이제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방법들이 뭐예요? 예전에는 단식을 했어요. 근데 단식은 안 좋은 방법이에요. 단식은 내 암세포를 굶기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나는 굶었어요. 굶었는데 암세포는 안 굶는단 말이에요. 내 거 근육도 갖다 쓰고 내 몸에 있는 지방도 갖다 쓰고 다 갖다 쓰고 체중이 쭉쭉쭉 빠지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암은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식은 오히려 몸에 더 해롭다. 면역만 더 떨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환자를 단식은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암세포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암은 굶겨보자. 그래서 성장 속도를 늦춰보고 힘을 약화시키자. 그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쓰는 간헐적 단식 들어본 적 있죠. 간헐적 단식. 16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2끼를 먹고 16시간을 굶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16시간 동안 그만큼 암세포에 공급하는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줄이는 방법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저탄고지라고 들어봤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 탄수화물, 암세포는 일단 우선 먹는 것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은 암세포가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어주고 탄수화물을 줄이자. 그런데 지방은 아무거나, 그러면은 지방을 뭘로 먹어요? 대개는 저탄고지 한다고 해가지고 돼지 비계도 먹고 베이컨도 먹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암세포가 가져가지는 못할 망정 이게 가지고 있는 나쁜 부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식물성 지방이라든지 지방 중에서는 어떤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식을 하는 게, 평소에 소식을 하는 거.
대개 내가 평소에 먹었던 것의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면 어떤 환자들이 그래요. 그거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라.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항상 조금은 더 먹어요. 그게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항상 먹을 게 충족할 때도 있었지만 부족할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몇십만 년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속에는 항상 조금 더 먹어야 된다는 게 유전자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서 먹는 것만큼은 내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 먹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환자들이 한 달간은 못 견뎌요.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살려면은 뭘 못해요. 조금 적게 먹고 한 달만 지나면 딱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하는 방법. 우리 암을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통합을 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내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암세포가 어때요? 탄수화물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쓰지만 항상 뭘 만들어요? 젖산을 만들죠. 그래서 젖산을 만드는 이유가 단순하게 탄수화물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에요. 젖산은 암세포가 살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다가 젖산을 갈아 쫙 산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을 잘 안 해요. 이 산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역세포는 이거를 이물질로 안 봐요. 애기로 봐요. 애기. 엄마가 아기를 갖게 되면 이 애를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애는 엄마가 볼 때는 어때요? 왜냐? 엄마 것 절반, 아빠 것 절반이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엄마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공격할 수가 있는데 자궁 안에 있을 때가 저산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안 해요. 그러한 생리적인 특성을 암세포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물질을 만들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잘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산성화가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암세포가 잘 큰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암줄기세포가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특히 그런 현상이 잘 나와요. 우리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려면 내가 산성화를 막아야 돼요. 그럼 산성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산성화를 막는 것은 우리가 알칼리수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산성화 막는다요. 알칼리수는 도움이 안 돼요. 왜? 알칼리수는 물을 갖다가 이 정수하는 과정에서 산성수와 알칼리수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전기분해를 통해서. 그러면 혈액에만 알칼리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 실제 산성화는 암세포 주변에서 산성화가 알칼리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네랄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있는 음식들이 뭐 토마토라든지 비트, 콜라비라든지 그 다음에 야채, 고구마도 칼륨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나 그 다음에 아까도 했던 생수나 미네랄부터 그 다음에 요즘에는 풀빅산이라는 게 아주 미네랄이 많은 그런 단백질이거든요. 풀빅산 워터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었을 경우에 산성화를 막아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중화를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산성화를 막아야 돼요. 암 환자들은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환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침을 가지고 산성도를 체크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그냥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고 아주 0.1 단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체크를 해요. 산성화가 얼마나 됐는가. 그래서 환자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기능식품 같은 게 보면은 미네랄 제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네랄 제제들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장 트러블 같은 걸 잘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식품에 여러 가지 뭐 칼슘, 마그네슘도 있고 뭐 아연도 있고 뭐 셀레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우리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거나 아니면 물을 통해서 들어온 거 이온화되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능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온화가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음식이나 물에서 얻는 게 좋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산성화 시키는 것은 제 1번은 뭐냐면 우리 먹는 음식이 다 산성화예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 볼까요? 탄수화물은 어때요? 젖산을 만들죠. 당연히 산성화가 주범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러죠. 그 다음에 지방은 뭐예요? 지방산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 다 음식은 다 산성물질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산성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암세포가 잘 빼들어가면서 산성화를 만들죠. 이 부분들을 일단은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산성화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 우리가 근력 운동이라고 무산소 운동을 많이 했을 경우에 안에서 산성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막 100m 달리기 하거나 막 역기 막 들고 하면은 온몸에서 땀이 나고 막 뻐근해지고 막 하잖아요. 이럴 때는 헐떡헐떡거리죠. 이때 헐떡거린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통증이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헐떡거리면 산소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다리에 막 쥐날라고 뻐근해 오잖아요. 이거는 젖산이 쌓여서 그런 산성 물질. 그래서 무리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암에서 잘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게 스트레스. 어떤 우리 환경적인 요인들도, 우리 중금속이라는 산화물들을 해독을 많이 못하게 되는 환경. 그런 부분들이 다 산성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암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암을 걸리기 전에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 생각을 해요. 너무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만 하면 이제 암을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암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 안에 산소가 항상 충분해야 돼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공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산소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중에서는 산소가 많은 운동이 뭐예요?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하면서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유산소인데,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너무 무리하지 않은 운동일 경우에 내가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아야 되고, 다리가 뻐근해지거나 등에도 뭐 뻐근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질 않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심하게 땀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 여기까지 강도의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헐떡거리거나 그 다음에 통증이 나온다. 그러면 무산소 운동으로 넘어가요. 무산소 운동은 되게 무슨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 그러면 우리 환자는 무조건 유산소 운동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운동을 권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50분에서 1시간이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5분에서 한 10분 정도는 우리는 근력 운동을 하라고.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이 길러져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근육이 빠지면 우리 암세포는 어때요? 조화락해요. 왜? 암세포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요? 제일 1번으로 가져가는 게 뭐겠어요? 제일 빨리 가져가서 암세포가 제일 빨리 가져가요.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근육이나 뇌가 가져가요. 근데 양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게 근육이죠. 근육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놔두고 근육이 많이 안 가져가면 나중에 암이 빼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가져가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길러놔야 돼요. 근데 유산소 운동만 그냥 우리가 뭐 산책을 하듯이 걷거나 뭐 경보를 한다든지 이 정도 가지고서는 근육이 안 길러진단 말이에요. 마무리할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근력 운동을 좀 해주면은 근육이 길러져서 암세포가 에너지를 빼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1시간 중에서 50분은 유산소, 10분은 근력 운동. 그게 가장 권장할 만한 운동법이에요. 우리가 이 체온이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 암 환자들의 체온을 재면 거의 대부분 저체온 환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체온은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36.5도, 그 다음에 오후 한 4시쯤 되면 36.8도가 정상 체온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온의 한계는, 정상 체온의 한계는 37도 2부까지예요. 우리 환자분들이 37도 2부면 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7도 2부까지가 정상 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36.5도에서 37.2도까지를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되게 에너지 생산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6.5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저체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역이 떨어져요. 왜 그러면 체온이 중요하느냐? 체온이 중요하냐면 우리 체온은 어느 정도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에너지 생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체온을 유지하는데,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 생산을 많이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면역세포들도 에너지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면역세포들이 저체온 상태라는 것은 에너지를 못 만든다는 뜻이고, 면역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럼 암세포로 공격을 못해요. 암세포는 내 체온에 관계없이 지금 성장하는 거예요. 내 체온이 높아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리고 또 하나 체온이 우리가 열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인간한테 열은 예전에 진화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열은 감염 때예요.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다고 할 때. 그때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은 내 방어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난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뭐예요? 이 열이 들어왔다가 감염이에요. 외부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하고 싸우면서 누가 싸워요? 우리 면역세포가 싸우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1도가 늘면은 면역이 100%가 늘어난다고. 그리고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30%가 떨어진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체온을 높이는 방법, 우리 몸에 열을 주는 방법이 암 치료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그리고 암 환자분들한테 찜질방이라든지, 뭐 사우나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 암 환자들은 체온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생활하는 것도 온돌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열을 항상 밑에서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침대 생활을 하면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은퇴 학교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암을 치료하고 어떤 관해된 상태에서 있으신 분도 있고, 완치하신 분도 있고, 또 암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암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치료도 하고 또 예방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방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하면서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암 환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그래요. 남자분들이 암에 대해서 평생 동안 살면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2.5명당 1명이라고 그래요. 여성은 3명당 1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어때요? 3명 정도는 항상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항상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비자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암을 예방하는 방법, 음식을 먹는 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암을 걸리지 않도록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암을 걸린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한테 완치란 말을 잘 쓰지를 못하게 합니다. 암은 5년 후가 되면은 보통 80%라고 그래요. 10년 후가 돼서 완치가 아니고 90%, 95%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는 평생 동안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이 생활을, 암을 예방을, 우리가 재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완치를 바라는 분들도 예방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암은 내 생활의 일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이 부분이 공감을 하신다면 실천에 옮겨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으람 의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암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오랜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해왔고, 암 환자들의 어떤 A부터 Z까지를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통합의학을 가지고서 우리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제가 100만을 넘기게 돼서 상당히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치료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저는 이제 암 환자 중에서 가능하면 여성암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3중 음성 유방암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사실 우리 유방암 중에서도 상당히 힘든 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보다도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환자들을 좀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많은 논문이라든지 그 임상 자료들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환자들한테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림프 부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림프 부종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림프 부종에 대한 이런 장비도 제가 외국에서 좀 들여와서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장비를 또 들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림프 부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뭔가 조금이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다 싶어서 상당히 이제 3중 음성 환자들이 제일 많이 와요. 또 우리 3중 음성에 대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그쪽에 좀 3중 음성이 좀 난해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덜 갖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환자들이 3중 음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해하면서도 이게 치료에 대해서 정확한 치료법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중 음성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환자들도 어렵고 의사들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몸에 있는 암이 항상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맡겨놓고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대학에서 해주는 것은 현대의학적인 방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을 저는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암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 환자분들 말이 그래요. 갑자기 벼락을 맞는 이런 기분이 든다고 그래요. 이런 이제 충격이 어느 환자군간에 대부분 다 그런 충격이 오리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오는 게 이제 환자들마다 이제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일단 암에 대한 것은 충격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충격이에요.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 그 다음에 공포스럽고 좌절, 그 다음에 고통 이런 부분들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암에 대해서 이런 공포가 없으면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별로 나오질 않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부분들이 이제 환자들마다 이것도 다양한 반응으로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암이라는 것 자체를 나는 암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큰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나를 갖다가 어떤 고통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쉽게 극복을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암이라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장애물이고 고통이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도 극복을 잘했다. 그래서 극복을 잘 할 수 있다는 그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나이, 부인이라고 하죠. 나 암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부류는 아예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로 가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반응들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액션 리액션이라는 충격이 주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동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반동을 어떻게 잘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의지를 극복해 치료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을 이제 끌어내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어떻게 했었는지 치료 의지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쭉 이렇게 환자들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걸 해봐요. 환자들하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해봐요. 당신 암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십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환자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환자들에 대할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 아까 말했죠. 자신감이 있다는 사람들. 자신감이 있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정리가 다 끝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조금씩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구까지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극복을 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템만 잘 주면 돼요. 자, 이런 거 치료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잘 던져만 주면 잘해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예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고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아니 자기 자신이 암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암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을 정말 관리하기 어려운 거라.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자기가 암이 아니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심신요법 같은 게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좌절하고 공포감, 이게 불안감에 아예 불면증까지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은 암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한 거예요. 인식을 했지만은 암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의지를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자들한테 이제 의지를 만들어 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심신요법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런 환자들한테 개입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가 전환을 할 수 있는, 단순한 이 심신요법을 해가지고 당신 마음을 바꿔야 된다 해서 안 바꿔지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가 극복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 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암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면은 암의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니까 이런 치료법들이 나오면 당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각 환자마다 다르죠. 접근하는 방법이. 먼저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하고 그 환자 각계에 맞게끔 접근하는 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나는 우리 환자들한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암은 우리 환자들은 본인 스스로는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이 환자한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접한 접근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사직생 생직사 그랬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환자들이 먼저 인식을 좀 해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한 번은 죽잖아요. 언제 죽느냐만 다를 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되는 거라. 그런데 자, 언젠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다. 내 운명이 여기서 죽을 운명이면 죽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치료가 될 수 있다. 내가 한번 그러면 내가 한번 죽고 사는 것은 내 운명인 거고, 나는 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암을 극복을 해보고, 또 암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앞에 있는 벽이 아닌 장애물이다. 넘어갈 수 있는 틈은 있다. 한번 넘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임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좀 환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환자들이 비전을 줘야 돼요. 당신이 이 장애물만 넘고 나면 당신의 아주 밝은 미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목표를 뭘 할 건데 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줘야 돼요. 또 하나는 앞으로 지금은 내 암의 상태에서 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잘 없고 힘들고, 하지만 지금도 많은 암에 대한 연구가 돼가지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법들이 나오면은 당신은 충분히 암을 극복할 수가 있고, 암 때문에 죽을 염려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자들한테 그걸 또 해줘야 되는 거라. 앞으로 어떤 치료법들이 나온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지만 앞으로 임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법들을 우리 환자들한테 많이 좀 설명을 좀 해줘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설명을 하면 환자들은 그게 자신에 해당돼서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 동아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고서 삶의 의지를 다시 깨우치고 해서 열심히 치료하도록 노력하고, 그게 긍정적인 마음이 되면은 의외로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암은 어떻게 뭐 육체적인 몸 안에 있는 하나의 혹이잖아요. 혹이지만 이게 단순한 혹이 아닌 거라. 이 혹에는 이게 만들어지는 게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면역이 관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암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은 심리적인 부분이 관여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보면은
그 환자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예측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경험으로 볼 때 그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하고 예후하고가 상당히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심리를 가지고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많죠. 이런 환자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냥 방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심리를 조절해 줘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은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치료법이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효과를 주는 게 상당히 한 60% 정도.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 또 남들이 해주는 기도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이죠. 명상. 또 이제 기도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명상이잖아요. 명상인데 사실 저는 명상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대개 우리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상을 하면은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우리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오히려 생각을 평소 때 누구하고 기쁘게 뭐 대화를 하고 막 농담을 하는 사이에 그 암에 대한 스트레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명상을 하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취약한 부분이 명상에서는 있기 때문에 저는 명상을 갖다가 크게 권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개입을 하자.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심신요법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심신요법들이 현재 나와 있어요. 우리 환자들이 많이 쓰는 거 보면 뭐 MBSR이라든지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아우토겐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심상이라는 것도 있고 호흡포노포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요가나 그 태극권이라든지 국선도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어떤 걸 이용을 하느냐면 아우토겐하고 유도 심상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해요. 우리 환자분들이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사실은 모든 게 급해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효과가 빨리 나와요. 근데 심신요법이라는 것은 효과가 빨리 나오질 않아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을 데리고 심신요법을 해보면 일단은 환자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요. 한 달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나면 절반이 와서 원장님 이거 효과 없는데요? 안 할랍니다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 10명 시작했으면 남는 숫자가 한두 명밖에 안 나와요. 심신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접근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면은 제가 유도 심상을 참 오랫동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가 이 환자를 무의식으로 접근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특히 심신요법은 우리 의식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무의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무의식을. 그래서 우리 심신요법 때 우리 무의식을 건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자율신경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신요법의 베이스가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의식은 본인이 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의식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무의식은 우리 자율신경이에요. 무의식은 암이 있는 줄은 몰라요. 하지만 암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면은 무의식은 직접 치료에 개입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아우토겐이라는 방법이 어떤 걸 해주냐면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단계로 유도를 해줘요. 아우토겐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어떤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팔이 무거워진다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암시를 하면서 얻거나 아니면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아니면은 복부가 따뜻해진다든지 이마가 시원해진다든지 이런 암시를 통해서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무의식 쪽에 접근할 수
무의식과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를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도 심상을 해요. 그러면 유도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의식에 있는 어떤 상태를 이미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를 바꾸가지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서 저는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책도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제가 이제 번역서도 내고 그래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심신요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심신요법은 암 치료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이고,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아무리 본인이 암을 여러 가지 막 좋은 것, 그 다음에 뭐 현대의학적인 부분도 있고, 면역도 있고, 뭐 유전자 치료도 받고, 내 몸에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걸 하실 수 있지만 그 베이스에다가는 항상 심리적인 부분,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가능하면은 심신요법을 한두 가지 정도는 하시는 것을 권하고, 그게 훨씬 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기도를 하면 되게 이제 종교인들이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디에다 갈 거냐. 사실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자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것도 절대자한테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절대자가 없는 이런 경우에 이게 칼 융이 그랬죠. 하느님은 있다. 근데 외적인 하느님이 아니고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 그게 이제 양자의학하고도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절대자, 외적인 절대자가 아닌 내 안에 어떤 수호신을 만들면은 그 수호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수호신이 어떻게 보면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다 같은 하느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종교가 없는 분들은 내 안의 수호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가 보면은 많은 논문도 나와 있어요. 기도가 도움이 된다는. 암을 진단받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암하고 접근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뭐예요? 충격이에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을, 받은 충격을 충격 속에 잠겨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일단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대개 조직검사를 한 경우예요. 그래서 조직검사상에 암이라는 최종적인 진단이 나온 거거든요. 이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되게 조직검사가 바늘로 찌르는 거잖아요.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암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담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주 동안에 좀 서둘러야 돼요. 서둘러서, 그러면 첫째, 병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가장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단을 받을 때는 내가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여기서 하리라 생각하고 진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암을 밝혀진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병원에서 해야 될지 자기 자신을 맡길 병원 의사를 빨리 찾는 게 그 3주 동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3주 동안에 내가 병원을 선택을 하고 의사를 선택하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것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태하고 내 암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다음 현대의학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는가. 수술을 한다면 수술하기 전에 내가 뭘 보완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수술이나 현대의학적인 치료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병원하고 의사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 몸을 치료에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는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현장에서 우리 환자들을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치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거고, 또 어떤 병원에서 수련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환자 오는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해보지를 못한 사람들은, 못한 의사들은 어쨌든 조금 버벅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우리 그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마다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아주 드문 케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암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이 경험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지만은 수술을 하더라도 조금 더 어떤 위험한 위치에 있는 암이 있다든지, 그러면 함부로 이게 손을 대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험이 없는 한은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된 환자들한테는 정말 많은 경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수술을 해봤던 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사들의,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경험을 많이 해본 의사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의사다 생각을 하고,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환자들이 외국은 그래요. 그 병원에 발표한 논문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얼마 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험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병원을 찾아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암을 주로 가장 많이 했다든가, 나하고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한 의사들이 누구였는가, 그렇게 서치를 해서 이제 찾아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사들마다 차이는 있다. 단지 그게 어떤 임상적인 경험치라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은 많은 자료를 연구를 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의사들마다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암을 되게 이제 발견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뭐 엑스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 의심이 되는 걸 가지고 암이라고 진단을 안 붙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폐에 뭔가가 뭐 혹덩어리가 하나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꼭 암이 아니고라도 보일 수 있는 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T를 찍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단순 엑스레이나 CT나 MRI나는 다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이렇게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조직검사를 하는 거죠. 조직검사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확정적인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조직검사는 믿어야 되는 건데, 조직검사도 가끔 가다가 오차를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죠. 조직은 떼어냈는데 이게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이 있는 부위 옆에 있는 조직이 떼어나왔다.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암이 아닌 걸로 나올 수 있잖아요. 조직검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검사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정확한.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서 정말 아무 의심이 되는데 음성으로 나올 경우는 다른 병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 조직을 가지고 내가 정말 못 믿겠다. 이 병원을 산 게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조직을 그 병원에서 내 조직이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조직을 가지고 슬라이드로 주거든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 수 있어요.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한두 개 병원을 옮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암 환자들도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해가지고 의심해서 다른 한 군데를 봐야 되겠다. 그럼 그건 괜찮아요. 봐서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믿는 게 좋아요. 근데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럼 또 한 군데 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 이상의 여러 군데를 돌면은 시간을,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도 혼자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는 시간을 끌수록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암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 극단적인 부분부터 저는 극복을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연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암을 마지막에 정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 그게 오히려 암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죽음에 대한 부분을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감추고 이야기를 안 하고 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도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하는데 우리 교수분들 중에 암 환자한테 죽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이게 대중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내가 1대1로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환자분들은 죽음에 대한 부분을 직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안 되면 내가 죽는 것. 근데 죽는 것은 나 혼자만 죽나?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단지 시간이 다를 뿐이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것을 각오하고 우리 말이 그랬잖아요.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하다 보면은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치료를 하면은 다 돼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이 발버둥이 오히려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수영을 하면은 잘 빠져나오는데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은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항상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치료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사직생, 생직사. 그게 우리 암 환자들한테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암에 대해서는 그걸 꼭 저는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암 환자들이 우리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다 한 번 정도는 죽음을 생각해요. 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충격을 받았을 때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통증이 올 거야?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큰일 났네. 이제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문제가 되겠네? 이런 것을 충격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걱정은 되겠죠. 충격 받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환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란 말이 암이라는 병 자체가 죽음하고 연관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서로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도 그 부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직면한 사람들은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정말 암을 극복하기 위한 죽음에 대한 언급이지 정말 죽는다는 것을 언급하는 건 아닌 거죠. 유도심상이라는 게 원래는 그게 이제 미국의 칼 사이먼튼이라는 방사선 종양과 선생님이 개발한 심신요법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암은 어때요? 대부분 우리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암이라는 존재. 예를 들어가지고 내 지금 몸속에 있는 암이 혹이 하나 있어. 이걸 딱 보면은 이게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진 않지요. 이게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환자들마다 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뭐 괴물로도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악마, 그 다음에 뭐 미사일, 탱크, 뭐 나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더 공포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치료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덩어리가 저거 두부다. 아니면은 저거 숨 바보 같네. 내가 얼마든지 제거를 해버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바꾼다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아까 유도 심상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아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에 있는 내 자아를, 그래서 의식에 있는
나는 암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의식 상태에서 나는 어때요? 암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하지만 인식을 하는 순간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도 심상에서는 어때요? 무의식에 나를 형상화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에 있는 나, 그 다음에 암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그 두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나의 이미지가 암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괴물이에요. 그러면 공격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쉬운 걸로, 내가 공개하기 쉬운 걸로 만들어서 매일 이 부분을 일정한 내 시간을 안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계속 공격을 하고 또 나를 갖다 고무시키고, 특히 이런 게 있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암을 극복을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성공을 해서 내가 아주 잘 돼서 그런 미래를 구상을 하고, 또 내 가족들이, 내 아들이 있네. 지금은 어리지만 내가 암을 극복을 못하면 내 아들이 성장하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극복을 해서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이런 이미지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미래에 내 가장 우리 환자들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치 선고예요. 내가 미래에 내 주치의가 당신은 완치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를 쳐주는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미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도심상이에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칼 사이먼튼의 유도심상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안에 보면은 멘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멘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방법에 대해서 취지가 적혀 있고, 그래서 멘트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틀어주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따라서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도 심상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유도 심상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학회에서도 그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신 분들, 환자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참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유도 심상에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미국까지 가가지고서 교육을 받고 오고, 또 일본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뭐 그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사분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접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치유에 대한 게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나왔죠. 치유에 대한 게. 근데 이제 치유를 한 거는 앞으로 내가 치유를 해서 미래에 어떤 뭔가가 가시적인 부분을 연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됐다는 선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크고, 내가 이걸 극복을 했을 때 그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면은 장애물이라 생각할 때 내가 이것만 극복하고 난 뭐가 될 거야. 이런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바라는 것을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주 되새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약에 이번 암을 극복하고 나면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뭐 패션 회사인지 무슨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내가 멋지게 한번 해볼 거야. CEO로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걸 할 거야.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벌써 나는 장애물을 넣어서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스스로 장애물이 넘어가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제 치유 이미지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지금 당장에 내가 죽겠는데 그게 연상이 되느냐. 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분들의 그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치유를 할 때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만들면 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미지까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지금 힘들지만 계속 이미지를 생각하다 보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버리고 나서 잘못되면 어때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우리가 약들은 쓰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중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은 선택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뭐예요?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를 선택을 할 건가? 그게 중요한데, 그러기에 앞서서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에 앞서서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본인의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컨디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의 어떤 기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삼중음성 우리 환자들이 종종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가능한 한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 범위를 넓게 해서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뿔에 있는 암세포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는 것을 바라는데, 또 우리 환자분들은 뭘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유방이 통째로 다 없어지면 정말 미관상 포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자기 그 성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경우, 이러다 보면 부분 절제술을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수술이 되려면 내 지금 상태가 부분 절제술을 해서 괜찮을 건지, 전절제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권유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의사에 무조건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부분절제술을 하려다 하더라도 저는 완벽하니 전절제술을 하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암도 마찬가지예요. 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암도 보면은 우리가 이 아전절제술, 전절제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다 뭐냐면 우리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 의사에 관계없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암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잘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득을 얻는 것도 본인이잖아요. 그럼 뭐 본인이 그걸 잘 알아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어떤 수술이나 항암 모든 게 다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말하는 것은 본인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맡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본인 개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해요.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빠른 치료. 암은 항상 쉬지 않고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사선 치료는 사실은 우리 옛날에는 방사선 치료는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방사선은 우리가 수술하고 항암은 했지만 방사선은 말기, 사기 이런 게 갔을 경우에 치료 목적보다는 완화 목적으로 썼던 게 방사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치료의 하나의 3대 치료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방사선은 어때요? 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방사선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게 어떤 그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가장 적정한 양으로 방사선을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차례를 못해요. 여러 차례. 그리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한도치가 있으면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어떤 방사선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은지, 그 다음에 면적은 왜냐하면 특히 방사선은 그 자체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에 주는 영향에 의해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은 잘못하면 폐섬유종 같은 게 올 수 있어서 호흡곤란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대장이나 이런 데 방사선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방사선으로 인한 장염이라든지 부작용들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가장 효과도 있으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사선도 수술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저희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장 기능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동안 장 기능에 대해서 어땠는가. 그런데 이 장하고 암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암은 우리 몸 안에서 성장의 어떤 하나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서 성장을 하는 거지만 이거를 계속 공격을 해서 암세포가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우리 면역이거든요. 근데 이 면역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장에서 형성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직접 장이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면역세포를 만드는 것은 골수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골수에서 만들어내고 흉선에서 이 면역세포들을 다듬고 하지만 우리가 장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면역이 장으로 집중이 돼요. 장으로 집중이 되다 보면은 우리 암이라든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면역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장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이 나쁜 사람들은 계속 우리 몸에 지켜야 될 면역이 어때요?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주는 게 면역을 우리가 암 쪽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장이 영향을 주는 게 한 80%라고 그래요. 그 정도의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암 치료하려고 하는 환자들은 집중되어 있는 장에 집중되어 있는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장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상담을 할 때 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장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방구를 잘 낍니까? 아니면 방구 끼면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소화가 30분 안에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트림이 잘 나옵니까?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합니까? 가끔 가다가 통증은 나옵니까? 밥 먹고 나면은 뭐 허리 부분이 뻐근한 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변비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물어보면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해당이 돼요. 일단 내가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증상들은 일단 장이 안 좋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암 환자분들은 우리가 암이 아닌 경우야 이거 가지고 충분히 뭐 생활하고 불편하지만 암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그만큼 나한테 내 암에 집중해야 될 면역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암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장에서 여러 가지 면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줘요. 우리 장에서 세균들이 이렇게 되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면역에 관여되는 물질들, 그 다음에 후성 유전학적으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도 장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쁜 세균들이 장 안에 있다면 좋은 것을 만들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암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암을 악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는 거예요. 면역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을 또 같이 만들어준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 관리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또 방사선을 하거나 그리 되면은 변비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변비를 저는 일단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산균 제제를 먹는 거,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따라가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방구를 우리 사람들이 거의 방구 안 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 끼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때요? 냄새 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가 이게 처리가 안 되고 바깥에까지 흘러나왔을 경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구라고 하는 것은 가스는 이게 우리 세균들이 만들어내서 나오는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내가 숨을 쉬면서 들어가는 가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스만 나온다면 이거는 크게 문제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거기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외에 거기에 뭔가가 또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이게 나쁜 세균들이 안에 있어서 이런 암모니아 가스를 많이 생성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구는 거의 냄새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냄새를 많이 풍기는 사람들이 일단 장은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성할 때부터, 암이 만들어질 때부터 암은 그냥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느 하나의 세포가 임의대로 암세포로 바뀌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어떤 과정이 있어요. 세포 하나에서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손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손상을 준 게 어떤 산화물들이 대부분 다 손상을 주거나 아니면 발암물질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뭐 니트로사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그 다음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줘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고 나 암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암세포 만들어지면 혼자 저절로 크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많은 유전자가 변이가 와가지고 이 유전자들이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마다 이 신호를 주는 변이된 유전자들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려요? 이 암이 성장하는 내 몸의 환경이 다 달라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암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면역의 어떤 부분이 취약한 거, 유전자 변이가 됐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변이가 온 거, 내 암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내 몸의 환경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 이게 하나하나 다 퍼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다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 중에서 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키가 되는 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유전자가 특히 이제 우리가 표적 치료제가 그런 거거든요. 호르몬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인데 호르몬 양성암이다. 그러면 호르몬 양성암에서는 호르몬 몇 프로가 이렇게 수용체가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80%다, 뭐 90%다 이런 게 또 1%가 있고 1%는 영향을 적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80% 뭐 90% 되면은 이게 키가 돼서 암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집중 공격이에요. 이게 표적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암은 이런 부분들이 퍼즐이 딱 맞았을 때 암이 치료가 돼요. 근데 이 퍼즐을 다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라는 병이 어렵고 치료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보니까 나중에는 또 재발전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간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일단 때리고 보자. 지금 대부분의 치료가 그렇거든요. 수술, 항암, 방사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지만 다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다가 면역을 넣어서 면역이 취약된 있는 면역인데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분들 면역 치료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면역 높인다더라, 좋다더라. 그거 무조건 갖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면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면역은 취약한 부분이 모든 면역이 다 취약한 거 아니에요. 내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 그 면역 세포가 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면역 세포가 힘이 없다. 아니면 우리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찾지를 못한다. 면역 세포는 암 세포에 가면은 꼬리를 내리고 공격을 안 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퍼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이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 변이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변이가 되어 있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뭐 NGS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변이가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따라서 맞춰가서 그 퍼즐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잘못해요. 예를 내가 중금속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내 생리적인 부분에 가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몸 안에 산화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포벽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이게 하나의 퍼즐이거든요. 암으로 가는. 그런 퍼즐들을 다 맞출 수만 있다면 정말 암은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암은 저는 맞춤형 치료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부분은 맞춤형 치료가 될 수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100%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최대한의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치료하는 게 환자들이 완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암 치료는 대중적인 우리가 기성복 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맞춤형으로 우리가 옛날에 다 양복 맞춰서 입어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가야 제대로 된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암이 도대체 왜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원인부터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암에 걸리면은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암이 시작할 때 그 암이 가지고 있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종착점이었대요. 불치로 가는 거죠. 치료가 안 되고 어떤 사망률이 높고 그런 과정으로 갔는데 이제 암에 대한 게 많이 이제 원인도 많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암이 진행되어가는 과정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법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개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사실은 암 덩어리 자체를 없애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을 나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전이가 됐을 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 계속 관리를 잘 하면은 내가 재발 전이가 되지 않고 어때요? 치료가 완치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세월이 5년, 10년 아니면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성질환이라는 건 뭐예요? 만성, 오래 간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만성질환들을 우리가 이제 대사질환들, 세포에서 생기는, 세포 레벨에서 생기는 이런 대사질환들은 세포가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암도 이제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병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평생 관리해야 되는 일반 만성 질환들하고 같은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도 이제는 불치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암으로 죽을 가능성보다는 다른 걸로 해서 죽지 암으로서 가능성이 그보다는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병이고 또 내가 완치가 안 된다면 이게 안정화해서 사실 암과 어때요? 동행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암에 대해서 그렇죠. 암에 대해서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럼 암에 대해서 알려면은 암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백전백승을 하면 뭐 지피지기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암에 대한 부분은 내가 안 하더라도 많은 치료법들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암을 만드는 원인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전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과 면역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암 주변의 혈액순환이라든지 생리적으로 암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가장 내가 내 암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단지 이게 있어요. 너무 몰입하지 말라. 왜냐하면 몰입하게 되잖아요. 내가 우리 환자들 중에서 제일 겁나는 환자들이 뭐냐면요. 자기 임상자료 확 모아가지고 엑셀로 정리 쫙 해가지고 또 사진 CD를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병원 올 때마다 이거 들고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건 몰입이에요. 이거는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검사 데이터 하나, 1만 틀려도 왜 틀렸는가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일이 올라가면 잠을 못 자요. 일이 떨어지면 조금 안심을 하고 이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은 치료 지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몰입을 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에 일희일비 하면 그건 오히려 더 나쁜 거죠. 그래서 너무 몰입해서도 안 되고 너무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그래 하면은 완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암은 워낙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암으로 죽기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은퇴학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의사니까 암에 관해서밖에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암을 이제 어때요? 예방을 해야 되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암에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들이 많이 보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은 쉬워요. 암에 일단 걸리면 치료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쉬워요. 근데 예방은 어떤 주약점이 있느냐? 예방은 쉬운데 실천이 어려워요. 실천이. 그런데 암이 걸렸을 때는 어쨌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의 암에 이완될 수 있는 연령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방을 하시도록. 근데 이런 우리 환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암이 시작을 한 게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방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미 옛날부터 내 몸 안에 암이 있으면은 그건 암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암은 우리가 10년 내지 15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얼마든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내거 면역세포가 강하고 내거 환경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변이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면역이 약해져서 면역을 강화를 하면은 면역세포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숨어있는 암세포도 공격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예방은 우리가 예방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 게 이제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예방이잖아요. 근데 암은 예방은 그건 아니에요. 암은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0.001cm짜리가 있을 수 있고 0.05cm짜리 아니면 0.1cm, 1cm부터는 이제 암이 이제 우리가 환자로 나와요. 왜냐하면 진단이 돼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들, 0.1cm 이런 암들도 내거 면역이라든지 내거 환경이 좋으면 없어집니다. 그거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방이란 말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내가 걸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예방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시면 내 몸 안에 혹시 크고 있을지 모르는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예방법이고 그게 가장 좋은 암 치료법.